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만약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하고 연준 의장으로 캐비넷이 지명된다면 과연 미국 경제에, 아니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냥 연준 의장 한 명 바뀌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거대한 재정정책이라는 열차가 있고요. 네. 그리고 캐비넷으로 대표되는 공격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또 다른 열차가 있는데 이 두 열차가 같은 선로에서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상황에 가깝다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죠. 이게 과연 충돌일까?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시너지를 낼까? 그 파급 효과를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정말 거대한 힘이 만난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두 정책이 딱 결합됐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복잡한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금리, 또 소득 불평등 문제까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준이라는 제도 자체의 운명이라는 여러 겹의 렌즈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재정정책, 그 큰 그림은 도대체 뭔가요? 자료를 보니까 모든 게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 그러니까 TCJ의 영구화해서 비롯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2017년에 시행됐던 이 TCJ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 경제정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말이 많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법의 핵심 내용들, 특히 개인소득세 감면 같은 굵직한 혜택들이 2025년 말이 되면 자동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저절로요. 네, 일몰조항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냥 영구적인 법으로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시한부 법안이었던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그 대규모 감세가 저절로 끝나는 상황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이 감세 혜택이 사라지게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영구적으로 만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정책을 그냥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화하는 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크게 한 세 가지 기둥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개인소득세랑 상속세 감면을 영구화하는 겁니다. 이게 규모 면에서 가장 큽니다. 가장 크다고요? 네, 이것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줄어들 세금이 자료에 따라 추정치는 조금씩 다른데요. 적게는 3조 9천억 달러, 3조 9천억. 많게는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5조 달러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액수인데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10배 가까인 돈 아닌가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감세네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기업을 위한 법인세 추가 인하입니다. 기업까지요? 네,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더 낮추겠다는 건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15%까지 아주 파격적으로 내리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15%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당연히 기술 대기업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일수록 그 혜택은 훨씬 더 커지겠죠. 잠깐만요. 그럼 개인 세금 깎아주고 기업 세금도 깎아주고 보통 이런 감세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정확히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둥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기둥이요? 네, 바로 저소득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들입니다. 아, 저소득층을 위한 것도 있군요. 그럼요. 예를 들면 일정 소득 이하는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는 표준 공제 액수를 확 늘려주거나 자녀가 있는 집에 주는 세금 혜택을 더 확대하는 식이죠. 그건 좀 솔깃한데요? 심지어 더 파격적인 내용도 있어요. 식당 종업원들이 받는 팁이나 초과근무 수당, 그리고 사회보장연금에는 세금을 아예 한 푼도 물리지 않겠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개인, 기업, 그리고 저소득층까지. 이건 거의 모두를 위한 감세 파티처럼 들리네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메시지 같은데요? 그렇죠. 표를 얻기에는 아주 좋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게 지속 가능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돈을 안 거두면 그 커다란 구멍은 도대체 뭘로 메우겠다는 건가요? 자료에 혹시 현실적인 재원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에 가까운 건가요? 바로 그게 이 시나리오의 가장 날카롭고 중요한 지점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요. 바로 관세 수입과 정부 지출 삭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그 함정이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죠. 관세로 감세 비용을 메운다니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수입품에다가 높은 관세를 매겨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부족한 돈에 채우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하지만 이건 결국 뭐랄까 조삼모사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갈까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맞습니다. 결국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값을 올려서 그 돈을 다시 걷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고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려다가 오히려 물가부터 잡는 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럴 위험이 아주 높죠. 그럼 다른 재원, 정부 지출 삭감은 어떤가요? 여기서 왠지 저소득층 공약의 함정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예리하십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부 지출을 줄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손대기 쉬운 항목이 뭘까요? 보통 복지 예산이죠. 그렇죠. 자료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같은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저소득층은 티베니안 세금을 면제받는 작은 혜택을 얻는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한쪽 주머니에 100원을 슬쩍 넣어주면서 다른 쪽 주머니에서 1000원을 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가져가는 쪽의 규모가 훨씬 압도적으로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크다고요? 네, 한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들이 모두 다 시행될 경우에요. 소득 하위 20% 계층의 실제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와, 충격적이네요. 네, 겉보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솔직히 좀 걱정되는 그림입니다. 이 재정 정책 하나만으로도 이미 내부적인 충돌 지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거대한 변수를 더해보죠. 이 모든 상황 위에 케빈 헤셋이 연준 의장이 되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드디어 두 개의 열차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네, 드디어. 자료는 이 조합이 만들어낼 결과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총수요의 폭발입니다. 총수요의 폭발이요? 단어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부가 대규모 감세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막 꽂아줬습니다. 기업들도 세금 부담이 확 줄어서 투자할 여력이 넘쳐나는 상황이죠. 네, 돈 쓸 사람이 많아졌네요. 바로 그 순간에 중앙은행이 금리까지 파격적으로 낮춰서 돈 빌리기도 아주 쉬워집니다. 이건 마치 마른 장작더미가 가득한 방에 기름을 붓고 성냥불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와, 끔찍한데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그냥 동시에 폭발하면서 경제 전체의 수요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게 되는 거죠. 수요가 폭발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근데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수입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니까 공급하는 쪽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압력이 생기는 거죠. 잠깐만요. 기계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정부는 감세로 수요를 부양하고 연준은 저금리로 또 수요를 부양하는데 거기에 관세로 물건 만드는 비용까지 올린다고요? 이건 그냥 경제를 망가뜨리는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결과는 바로 최악의 인플레이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조합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온다고 표현하는데요. 너무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사려는 사람은 폭주하는데 물건값 자체도 미친 듯이 오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물가를 잡아야 할 중앙은행이 오히려 금리를 내리면서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면요. 자료는 이 경우에 물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이런 경제 과열 상황이라면 금융시장, 특히 채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그럼 정부는 빚을 더 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점이 채권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세금은 덜 걷고 돈은 펑펑 쓰니까 당연히 재정 적자가 폭증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 구멍을 메우려면 결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서 시장에 팔아야 합니다. 시장에 국채 공급이 홍수처럼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든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국채 가격과 금리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아, 맞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곧 국채 금리는 하늘로 치솟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아주 기이하고도 위험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현상이죠? 연준 의장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단기 기준 금리를 계속 내리는데 정작 시장의 장기 금리는 정부의 재정 파탄 가능성과 미래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폭등해버리는 겁니다. 단기 금리는 내리는데 장기 금리는 오른다고요? 네, 중앙은행이 아무리 단기 금리로 자동차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려고 해도 시장이라는 거대한 유조소는 그와 정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중앙은행 정책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네요. 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고통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소득 불평등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되나요? 자료는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될 위험이 아주 크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재정 정책부터 다시 보죠. 법인세 인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요? 기업의 대주주들이겠죠. 그렇죠. 상속세 감면은요. 이건 뭐 최상위 자산가들만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은 아까 살펴봤듯이 복지 혜택 삭감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고요. 그럼 통화 정책, 즉 금리 인하는 어떤가요?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받기 쉬워지니까 저소득층에게도 좋은 것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리 인하의 혜택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주택시장입니다. 아, 부동산 시장이요? 네, 금리가 싸지니까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 좋아지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너무 비싸고 대출 문턱도 높은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이 이 금리 인하 파티에 초대받기조차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혜택의 뷔페가 차려져 있어도 그 뷔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자체가 너무 비싸서 저소득층은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주식 같은 자산 가격 상승의 과실은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부분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 숫자는 반짝하고 올라갈지 몰라도 그 과실은 상위층에 집중되고 대다수 서민들은 물가 상승의 고통만 겪으면서 소득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자료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금리, 불평등 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봤는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근본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준이라는 제도, 그 자체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는 건데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단기적인 경제 지표 문제를 넘어서요. 미국 경제 시스템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료는 이 헤세 트럼프 조합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같아서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부가 소방서에 화재를 진압하라고 목표를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정부의 역할이죠. 하지만 정부가 소방관에게 저기 저 집은 내 친구 집이니까 불 꺼지지 말고 대신 우리 집 잔디에 물이나 좀 뿌려줘 라고 지시할 수는 없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지는 소방 전문가들이 정치적인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중앙은행도 똑같습니다. 단기적인 인기를 노리는 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화제를 진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적 독립성의 핵심입니다. 와,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백악관이 연준에 직접 전화해서 어느 집에 불을 끄고 어느 집 잔디에 물을 뿌릴지 지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연준이 정치화되는 거죠. 만약 연준 의장이 경제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대통령의 요구대로 금리를 내린다면 그건 더 이상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냥 정부의 재정 적자를 돈을 찍어서 메워주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정권의 재선을 위한 경기 부양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정치화된 연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책이 그냥 효과가 없어지나요? 효과가 없어지는 걸 넘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도, 즉 크레디빌리티의 붕괴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역효과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장기금리 문제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시장이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구나 라고 판단한다고 해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지금 금리를 내리면 미래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연준이 단기금리를 내려도 장기금리는 폭등하는 정책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정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정책을 펴는 기관에 대한 믿음 자체가 경제를 좌우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케빈 헤셋 연준 의장 시나리오는 단순히 정책 기조가 바뀌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이건 세금을 깎고 돈을 쓰는 재정정책과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통화정책이 말 그대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에 가깝네요. 네, 그렇죠. 자료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각 차원별 위험은 이렇습니다. 먼저 통화정책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폭주할 위험이 있고요. 네, 물가 폭등. 그리고 재정정책 차원에서는 재정적자 때문에 장기금리가 급등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게 될 거고요. 사회적으로는요? 사회적으로는 분배구조가 악화돼서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제도적 안정성 자체가 무너져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층적인 위기네요. 그래서 자료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 케빈 헤셋이 정말로 연준 의장이 된다면 그는 행정부가 일으킨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화정책 하나만으로 전부 감당해야 하는 역사상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와... 그리고 그 과정은 미국 중앙은행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압박이 시달리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시나리오가 가져올 수 있는 다층적인 파급 효과를 정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네요. 자,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다른 나라의 정책 결정자나 혹은 글로벌 투자자로서 이 상황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이 충돌 시나리오가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 수많은 계기판 중에서 어떤 경고 등을 가장 유심히 지켜보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일까요? 아니면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율일까요? 혹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바로 그 지표의 변화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